특별하게 우리 그룹을 위해서 모셔봤습니다. 하승민 대표님을 큰 박수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정의와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마일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이럴 때는 이제 온열 질환을 주의하셔야 되죠. 네, 너무 밖에 오랫동안 계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현기증이 온다거나 아니면 실신할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밖에 계시지 마시고, 또 실내에 있을 때에도 또 에어컨을 너무 이렇게 세게 오랫동안 틀어놓으시면 이제 냉방병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쓸 일이 많은 그런 여름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은 이렇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주목을 받게 되고, 또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님 그러한.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피드백이 있어서요. 네,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아까보다 더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네, 그런 부분에 대해 먼저 살펴볼 텐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제2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제2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제2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러면 제1 게놈 프로젝트도 있겠죠. 그래서 제1 게놈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와 유전 정보를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면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이 유전자를 파악하기 위한, 해독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유전자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저에게로, 또 저로부터 우리 후손에게로 이제 유전이 되잖아요. 그런 유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전자고, 네, 그래서 이 유전자에 그런 어떤 우리 몸의 특성이나 형질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질병이 우리 집안에는 예를 들면 고혈압이 많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도 고혈압이고, 아버지 때도 고혈압이고, 또 그래서 저도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족력은 이 가족력은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유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그런 신체의 그런 생체 반응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이 유전자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신체 활동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명 활동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반응들이 우리 신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 이러한 신체 반응들이 전부 다 유전자의
그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를 밝혀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 몸의 그런 생체 반응,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반응들의 원리를 규명을 해내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고, 또 유전자를 파악을 하면 그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 상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 개인의 건강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유전자를 밝히기 위한 프로젝트가 네, 199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까지 이렇게 과학자들이 한 10여 년간 연구를 계속했는데 인간 유전자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하고 2002년도에 이제 한 92% 정도까지만 네, 해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술적인 그 한계로 인해서 나머지 그 8%가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8%가 완전히 해독된 것이 2022년 올해죠. 네, 올해 3월에 이제 인간의 유전자가 완전히 해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매스컴이 드디어 이제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해독됐다,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유전자가 완전히 해독됐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네, 그 질병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예측하고 또 그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병의 치료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크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병의 그런 원인들,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인간의 다양성과 진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그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사람의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질병 치료에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해독을 했는데 그 인간 유전자의 총 개수가 한 2만 5천에서 한 4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그 하등 동물인 초파리의 유전자도 한 2만여 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파리의 유전자의 수와 인간의 유전자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제 초파리의 그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인간의 그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큰 차이가 있죠. 인간의 체내에서는 다양하고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전자 수는 같단 말이죠. 그 인간의 반응이 그 유전자에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그 인간의 작은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그 인간의 그런 복잡하고 정교한 다양한 생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유전자 수가 적은데 인간의 몸에서는 아주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우리 사람의 몸에는 인간의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생명체가 사람의 몸에 서식을 하고 있고 이 다른 생명체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인간의 생체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몸에 서식하고 있는 다른 생명체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우리 몸에 우리 몸 전체에 다 서식을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에 서식도 하고 있고 또 피부에도 서식을 하고 있고요. 눈에도 서식을 하고 있고 점막에도 서식을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서식하는 미생물 전체의 95% 이상은 바로 소화기관, 네, 장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그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을 전부 다 합쳐서 부르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우리 체내에 서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대략 그 인간 세포 수의 2배가 넘는 100조 개체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유전자의 개수는 인간 유전자의 개수가 2만여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생물의 유전자의 총 개수가 한 800만 개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의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네, 인간의 그런 복잡한 정교한 그런 신체 반응이 왜 어떻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우리 몸에 어떤 세균이 서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미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건강 영양 그 분야에서 핵심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개인 맞춤 영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 맞춤 영양이라는 의미는 이제 각 개인의 그런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화된 영양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개인 맞춤 영양의 의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 맞춤 영양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네. 우리가 보통 그 개인 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의 어떤 유전자가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유전자가 네,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네, 인간의 유전자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그리고 훨씬 더 인간의 그런 그 건강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만 그 개인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맞춤 영양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가능하려면 이렇게 인간의 유전자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구가 시작된 그 계기가 그 2006년도에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고든 교수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진행했냐면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총을 이제 실험용 쥐에 이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식을 했더니 이 쥐가 이제 비만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건강한 비만이 아닌 사람의 그런 장내 세균총을 이식을 했더니 네, 이 쥐는 비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정 세균이 비만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인가? 비만이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덜 소비했기 때문에 체지방이 쌓여서 비만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체지방이 몸에 잘 축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세균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결과에 전 세계 과학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정말 사실일까 이제 검증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연구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비만을 일으키는 균이 있다, 존재한다. 그 균의 그 이름이 퍼미큐티스 균인데 이 퍼미큐티스 균이 많으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없다. 실제로 이제 그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비만인 사람들의 장 속에 퍼미큐티스 균이 많은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균이 많아서 비만이 되는 것인지 비만이 되어서 이 균이 많아진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네, 이런 세균이 이렇게 건강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 연구가 촉발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만만 이런 결과가 나올까?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사람의 장내 세균을 쥐에 이식하면 이 쥐에는 당뇨가 발생을 할까? 혹은 뭐 지방간이 있는 사람의 장내 세균총을 쥐에다 이식을 하면 이 쥐에는 지방간이 생길까? 이런 의문도 생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직접 검증을 해야겠죠. 연구를 진행했죠. 연구를 진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네,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에 걸린 사람의 장내 세균총을 이식했더니 쥐에서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또 특히 질병에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인간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세균의 어떤 유전자도 해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제2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를 해독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까지 그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 미생물의 어떤 유전자의 그런 지도가 이제 해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질병과 연관된 어떤 미생물의 종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밝혀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람이 개인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라이프 스타일,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균의 종류가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세균의 종류가 바뀌면 이제 면역 기능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 내에서의 대사신호 과정에도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식욕까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갑자기 제가 평소에 먹지 않던 뭐 고기를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거나, 혹은 뭐 면류를 먹고 싶어졌다거나, 이런 식욕이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식욕 변화 자체도 우리 장내에 그런 지방이나 당분을 원하는 세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제 육류나 그런 탄수화물을 많이 찾던 분이 갑자기 그런 음식이 멀리하고 싶어지고, 또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고 싶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이거 긍정적인 변화지만, 이런 변화도 장내 그 좋은 세균이 나쁜 세균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균들은 그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장내에 그 세균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이러한 질환도 그 관련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의 변화, 뭐 스트레스라든가 짜증, 걱정, 우울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 그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사증후군,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 또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내에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지금 보시는 논문은 장과 조직, 다른 신체 조직, 신체 기관과의 축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장과 모든 다른 신체 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장뇌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과 간이 연결이 되어 있다. 장간축, 또 신장, 장신장축, 장폐축. 그 외에도 뭐 심장과 지방 조직, 뼈, 피부까지 다 연결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연구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그 장 건강과 이제 다른 신체 기관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연구를 진행한 학자와 과학자와 그 연구가 진행된 그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장내의 어떤 그 세균의 그 분포에 따라서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신장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이나 신부전과도 이 장내의 그런 미생물과 관련성이 있다. 또 이제 간 건강과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 것들이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이죠. 뭐 지방간이라든가 지방간염, 뭐 간부전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뭐 실례로 이제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그 이유는 술을 전혀 드시지 않아도 이 장내에 그 알코올을 생성하는 균이 많으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내에 어떤 균이 서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뼈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이 면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부 건강, 뭐 건선이나 습진, 여드름,
또 아토피성 피부염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그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장 건강, 그래서 뭐 심부전이나 동맥경화, 고혈압, 그 다음에 그 외에 그런 뇌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도 이 우리 몸에 미생물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신경계나 그다음에 호흡기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질환 및 암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연령이 많아지면서 염증이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논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내 세균의 불균형, 그러니까 나쁜 균이 이 좋은 균을 이제 그 나쁜 균이 좋은 균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았을 때 우리가 이제 체내에 그런 전신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다양한 그런 우리 몸 전체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검증된 그러한 그 미생물들을 우리가 뭐 식품이나 의료, 또 네, 제약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쪽에서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우리 건강에 유익한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네,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미생물이 사용이 되는데,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미생물을 파마 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단 영역이나 질환 예측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많다. 그러면 특정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 유익균은 장내에 태어났을 때에는 그 영아 시기에는 유익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모유에 이제 그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익균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65세 이상이 되면은 장내에서 유익균의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감소하는 것, 유익균이 감소하는 것은 노화와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네, 추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떤 그런 유용성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우선은 네, 유산균의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또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유용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화기관의 건강입니다. 소화기관의 건강.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화기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죠. 예전에는 이제 1980년대 이전에는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 주식이 이제 곡류나 그런 채소 위주의 그런 식물성 식품이었기 때문에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많았습니다. 네, 식이섬유가 이제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소화기관의 건강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은 서양병이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화기관의 건강 문제가 급격히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성 소화장애라든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설사나 변비, 염증성 장질환, 또 소화기관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 해 동안 이 소화기 계통의 문제로 병원 진료를 받는 인원이 이제 5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대장암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2012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네, 대장암 발생 상위권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에서 대장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2012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년 전의 결과이죠. 그런데 2019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네,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환자 수가 네, 그 남성은 66.8명, 여성은 46.3명으로 네, 2019년 통계를 보면 2012년 통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이 대장암의 환자 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2030년 정도 되면은 대장암이 이제 1위 암 발생률 1위나 2위를 차지하는 암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화기관 건강 상태가 워낙 지금 그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의 섭취 적극적으로 네, 그 많이 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화기관 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소화기관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변을 보시면은 이제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이제 변을 관찰하는 습관, 변의 관찰을 통해서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하면서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이 어떤지 보는 건데요. 일단 변의 부피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의 부피는 부피가 이제 증가할수록 소화기관 건강은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많으면 소화기관에 좋겠죠. 이 식이섬유 섭취하면 식이섬유 우리 소화기관에서 수분을 흡수를 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네, 변의 부피가 커지고 성상이 부드럽게 변한다 그러면 이제 장이 건강하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경우에 많이 섭취하는 시대에 가장 적절한 이제 변의 양을 이제 어느 정도 양이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손목에서 이 팔꿈치 같이 이 정도의 양을 이제 적절한 양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많죠. 너무 많다. 저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식이섬유를 섭취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많이 줄었죠. 네. 뭐 그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신장이 150 이하인데요. 150 아주 작은 사람들인데 하루 동안의 변의 양이 1.5kg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변의 양보다 5배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소화기관의 건강이 좋으면 변의 부피가 증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변의 색을 보십니다. 변의 색. 원래 이제 건강한 변이라고 하면 밝은 밝은 갈색, 황금색 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변의 색깔이 흑색에 가깝다, 검은색에 가깝다라고 하면 소화기관 상부에서 출혈이 있다. 그러니까 십이지장이나 소장 상부에서 출혈이 있으면 이제 피가 변에 섞이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변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동안 이제 이 혈액이 산화가 돼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라서 이제 변에서 검은색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소화기관 상부에 이제 그 출혈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변에서 빨간색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소화기관 하부 대장이나 네, 그 항문 근처에서 이제 출혈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녹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에서 녹색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장에 염증이 있다라는 신호고요. 장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고 또 변의 색깔이 너무 밝을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회색이나 노란색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 변에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변에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변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지방이 소화가 안 됐다라는 것은 간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소화가 안 되고 이 지방이 변에 섞여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의 색깔이 밝을 경우에는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의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라고 하면 그 대장에 우리 소화기관에 유해균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또 변이 얇아졌다. 뭐 일시적으로 얇아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얇아진 변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원인이 이 변이 통과하는 관이 얇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변이 통과하는 관이 장이죠, 장. 장에 용종, 혹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얇은 그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변이 얇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이 얇아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장의 용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이 물에 뜨면 좋을까요? 물에 가라앉으면 좋을까요? 네, 변이 물에 뜨거나 가라앉거나 뭐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떤 음식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변이 물에 뜰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이 물에 계속 뜬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이 가벼우니까 변이 계속 뜨는 거거든요. 계속 변이 뜬다고 하면 간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한 유용성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 이 미생물은 우리 몸 중에서 소화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소화기관 내에 유익균이 많을수록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장에서의 면역이 건강해집니다. 이 장관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전체 면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장관 면역을 한 80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에서의 면역 기능이 튼튼하다라는 얘기는 장에서만 면역 기능이 튼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와 장에서 만들어지는 면역 물질들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이동해서 우리 몸 전체의 그런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의 면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관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면역 기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에는 장과 폐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폐축이라고 합니다. 장과 폐의 연결, 장폐축. 네. 장이 건강하면 폐도 건강하다. 장이 건강하면 폐에서의 면역 기능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이 건강하면 폐에서의 감염이 줄겠죠. 폐에서 면역 기능이 강화되니까 그 폐에서의 감염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죠? 네, 바로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네, 코로나 폐로 감염되는 그런 감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그 연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바로 장이 건강했을 때 코로나의 감염률이 낮다. 네, 코로나에 덜 감염된다. 그리고 장이 약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더 잘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폐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면 장 건강 상태가 이제 망가진다, 안 좋아진다, 유해균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에서 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장이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장과 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장과 뇌. 우리가 이제 장이 안 좋으면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도 많이 나고 네, 우울증도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항상 기분이 좋고 네, 활력이 넘치고 네, 긍정적으로 이제 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에서는 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워지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90% 이상이 장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세로토닌이 제대로 잘 합성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그런 어떤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항상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다른 연구 결과를 보시더라도 장내 세균 불균형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내의 그 세균들은 우리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신경계나 신경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심리적인 장애, 뭐 감정의 변화 이런 부분도 유발을 시키고 그 외에도 이제 심할 경우에는 신경퇴행성 질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알츠하이머나 이제 파킨슨 같은 그런 질병이 신경퇴행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다. 그리고 뭐 사소한 일에 화가 잘 난다.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화기관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마 개선의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장 뇌축에 관련해서 이 치매 환자의
그 장에는 이제 박테로이데스라는 균이 정상 환자보다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치매 예방의 그런 어떤 그 목표,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네,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또 우울증 환자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장내 세균 내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 우울증 환자는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 다량 검출이 됐고요. 또 반면에 염증을 억제하는 또 기분을 좋게 하는 뇌 그 물질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균이 이 우울증 환자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 체내에 어떤 균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그 두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무균 쥐에게 급성 신장병을 유도한 다음에 유도했더니 이 쥐가 장벽 기능이 소실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이 쥐의 이 장내 세균을 이제 정상 건강한 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그 건강한 쥐가 장내의 그런 환경이 파괴되고 신장의 기능이 악화됐다 이제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장과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장내 세균 불균형이 이제 간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이 간과 신장은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몸에 이제 대사를 하는 기관이고 또 이제 노폐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 신장이기 때문에 네, 그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그러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것들도 이제 연구 결과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장과 눈축도 있습니다. 네, 장눈축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기관과의 축도 이제 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장눈축까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장내 미생물 변화가 당뇨, 망막병증이나 연령에 따른 황반 변성, 또 안군의 염증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장내 미생물 변화를 통해서 안구 질환의 예방이나 안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네, 이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현대인들에게 염증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다 염증이 다 만연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염증의 원인이 바로 독소라는 것이죠. 그 독소는 뭐 워낙 다양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독소는 계속 체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 뭐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 그다음에 뭐 실내에서도 안심할 수가 없죠. 실내에 어떤 건축 재료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 오염 물질도 있고 뭐 카페트에 그런 독소들도 있고 또 약물 남용, 또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항생제에 의한 독소, 그다음에 식품 중에 있는 뭐 농약이나 비료,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세제, 비누, 화장품에도 독소가 있고 또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소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몸은 독소가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에는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합니다. 네, 독소 주변에 지방을 축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소는 지방 조직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소가 많으면은 지방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어떻게 정의하기도 하냐면 낮은 수준의 만성 전신성 염증 질환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비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독소를 해독하는 간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소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에서의 해독 경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앞서서 제가 이제 독소가 들어오면 지방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해독하려면 간에서 이 지방을 떼어내는 그런 작용을 먼저 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지방을 떼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1단계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해산소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되면서 간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유해산소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나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셀레늄 등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고 또 밀크시슬에 함유되어 있는 실리마린, 이 실리마린은 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해독 과정에서 이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간 해독 2단계에서는 이제 배출을 용이하게 이 해독이 끝나면 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변화를 2단계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2단계 해독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의 해독에서 중요한 영양소는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와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해독이 끝나면 이 해독이 끝난 그 찌꺼기들을, 노폐물들을 이제 담즙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또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배출이 돼야지 이제 해독이 완전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노폐물들을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가운데 사각형 모양이 장세포예요. 장세포인데 이 찌꺼기들이 쭉 장을 지나가다가 장세포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장세포에서 재흡수가 되면 재흡수된 노폐물들은 다시 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간에서 해독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간은 또다시 해독을 해야 되고 또 간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간에서 할 일을 못하게 되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장세포에는 이제 역수송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역수송체가 이 찌꺼기가 그 재흡수됐을 때 이 찌꺼기를 다시 밖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 건강이 나빠지면 이 역수송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폐물이 재흡수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 해독이 끝난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데 필수적이다. 장이 건강해야 해독이 끝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해독은 간에서 이루어지지만 해독의 완성은 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의 그런 건강의 문제, 독소로 인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독이 중요하고 또 해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그 앞에서 유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전자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저한테 유전자가 저한테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제 유전자가 제 후손에게 이제 이전이 될 겁니다. 유전자가 저한테 왔을 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쁜 유전자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 유전자를 바꿔서 제 후손에게는 그 나쁜 유전자가 이전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유전자는 그대로 이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근데 좋은 유전자가 저한테 와서 이게 나쁜 유전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예전에는 조상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고 이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왜 바뀌는지, 유전자가 바뀌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후성유전학입니다. 후성유전학. 그런데 이 후성유전학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임신을 했을 때 그 모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가 되면 태아의 유전자가 바뀝니다. 태아 유전자가 바뀌면 유전자를 받은 태아는 태어난 이후에 이제 비만이 된다거나 성인기에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나쁜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유전자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이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그런 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생애 초기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한 만 2세, 만 24개월까지 정도의 시기에 장내에 세균이 건강하지 못하면 네, 면역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비만이나 당뇨, 암, 감염, 뭐 천식이나 알러지 같은 이런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또 이 재태 기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 그리고 생애 초기에 건강한 장내 세균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면역 관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면역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이면 우리 조직을 공격을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면역 과민 반응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면역 관용이라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면역 체계,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를 해야만 네, 이러한 면역 관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좋은데 이제 뭐 소화기관 건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한다. 많은 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했는데 더 이게 호전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기 시작하는데 뭐 장이 건강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나빠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사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게 장이 지금 소화기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이 소화기관 건강 상태가 바로 좋아지진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그 장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대상자들에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하게 한 거죠. 2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는데 2주 동안 섭취했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섭취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어떤 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2주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했더니 네, 유익균은 증가했는데 네, 유익균은 이제 검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유해균이 줄어야 되는데 유해균이 줄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을 보니까 이렇게 네, 유익균을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균이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반면에 유해균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했는데 물론 2주라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다른 분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네, 유익균이 크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네, 유해균은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바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유익균 섭취한 다음에 유익균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유해균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케이스를 우리가 그 프로바이오틱 섭취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케이스의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프로바이오틱 섭취하시는데 앞에서 보셨던 세 케이스의 결과는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유익균을 섭취했는데 불구하고 유익균이 오히려 주는 경우도 있고 유해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익균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장내에 유해균이 많았던 그런 경우에는 이 유해균들이 자기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는 겁니다. 저항을. 그래서 오히려 유해균이 늘어날 수 있고 유익균의 증가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익균의 섭취를 통해서 소화기관 건강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유익균을 오랫동안 장기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뭐 1, 2주 섭취하시고 뭐 한 달 정도 섭취했는데 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이 유익균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지 않으면 다시 유익균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 가능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건강한 사람의 세균을 이식받아서 저도 이제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는 것이 당연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 세균총을 이식을 받아서 이제 그 건강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치료가 안 됐는데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해서 그 장내 세균총을 이식한 것이죠. 장내 세균총을 이식해서 치료가 완치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부 지금 보시는 그런 특정 세균 감염증의 이제 대변 이식을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만여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데 치료가 거의 안 되거든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이 거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질병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변 이식을 했을 때에는 치료 성공률이 90%까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화기관 건강 문제에만 이제 지금은 이제 분변 이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성 장애에도 이제 이 분변 이식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비소화기 질환, 그러니까 소화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과 관련해서 자가 면역 질환, 신경학적 질환, 비만 자폐증, 만성 피로 증후 등과 같이 비소화기 질환에 관련된 그런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변을 그대로 이식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해서 이제 샘플을 이제 정제하고 거기서 추출을 해서 유익한 균을 추출해내서 정제를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방식으로, 혹은 항문을 통해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분변 이식, 장내 미생물 이식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의 어떤 그 장내 세균총을 이식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장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서 건강해지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그 성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대사 산물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바로 단쇠지방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쇠지방산은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의해서 단쇠지방산이 생성이 되면 우리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장의 점막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장 점막을 보호해서 유해균이나 유해물질, 병원체가 침투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산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산성 상태로 유지하면서 유익균을 보호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그런 유용성도 있고, 또 장 운동을 활성화하거나 또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또 이 단쇠지방산은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단쇠지방산은 지방조직에 단쇠지방산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지방조직에서 더 이상 지방을 축적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돼서 에너지 대사가 촉진되면서 지방을 축적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쇠지방산이 다이어트나 비만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쇠지방산이
그 많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이제 그 활발한 그런 연구들이 이 다음과 같은 그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단세짐에 정말 중요한 그런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성하는 그러한 대사산물, 가장 중요한 대사산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 이제 현대인들의 건강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뉴트라이트가 이제 새롭게 가장 선도적으로 시도한 그런 그 프로젝트가 바로 마일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죠. 네, 이 솔루션이 이제 개발된 그런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진 균주 3천여 종의 균주를 다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하고 네, 메타 분석이나 문헌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가장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8종의 균주를 확보하고 각각의 균주를 다른 비율로 배합을 해서 40가지의 40가지의 제품 후보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0가지의 제품 후보군을 이제 그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다 적용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천여 개의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됐고 이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제 이 제품을 제안해 드릴 그런 대상자의 장 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장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변을 받아야 됩니다. 변을 받아서 변을 분석해서 이 변이 그 장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가장 그 좋은 그런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변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변을 분석하고 이 변을 가지고 이 그분의 이제 장 상태를 다 복제를 하는 것이죠. 복제를 해서 6개의 장을 복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개의 장을 복제하고 각각의 제품을 다 적용을 하는 것이죠. 각각의 제품을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제품을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제품을 섭취하신 후에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섭취 후에 이 변을 받아서 이 변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보고 그 결과를 이제 결과 분석지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장 건강 설문 점수도 크게 증가했고 뭐 분변 모양이나 배변 만족감, 가스 팽만감, 그다음에 배변 지연 시간, 배변 규칙 정도, 복통감 등의 점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 건강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장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유익균이 이제 존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장균총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의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네, 좋은 균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전 테스트 결과를 보면 네, 그 최적의 그 가장 그 적합한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제품을 섭취한 후에 장의 그런 유익균의 종류가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들을 이제 분석 결과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산물, 단sve지방산 대표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느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유익한 균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그 생성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분의 장 상태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그분의 있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식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해 드리고 또 특정 음식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추천해 드려서 평소에 이제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식생활 관리를 하시면은 네, 훨씬 더 이제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더 이제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6가지 제품군으로 처음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엄격한 진정한 그 개인 맞춤 영양은 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면 5천만 개의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이죠. 개개인이 각각 다른 그런 솔루션이 제공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개인 맞춤 영양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 그런 과학 수준에서 가장 최신의 그런 어떤 기술과 네, 이런 과학 그를 접목시켜서 이 개인 맞춤 영양의 어떤 그 첫걸음을 가장 선도적으로 네, 시작하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분석기술이 발전하면 이러한 솔루션은 더욱더 다양해질 것이고 각각의 개인에 특화된 그러한 솔루션이 이제 그 제공될 그런 시간도 앞으로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최신의 그런 프로젝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한번 또 트라이 해보셔서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그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나쁜 균을 줄이고 좋은 균을 증가시키는 것이 정말 건강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러한 좋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이제 건강 개선에 도움을 받으시고 항상 건강한 생활 하시고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실 때에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기분, 그리고 뇌, 그리고 눈 건강까지 또 좌우한다는 그 장 건강을 위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자부심을 갖고 좀 들어주시면 돌아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제품의 일반 출시는 8월 17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제품 8월의 다음 제품 교육은요.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4시에 리플렉서, 우리가 9월에 새롭게 출시되는 리플렉서 1699에 대한 제품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하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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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